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이재규 장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같이 만나지 못하고 비디오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과학기술 발전과 교회의 대응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으로 했지만 사실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좀 정리한 것을 같이 놀듯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전체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우선 과학기술 발전하니까 최근에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올까, 사회는 어떤 변화가 올까, 또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은 차세대의 인간은 인공지능이다, 인간을 능가하는 새로운 진화된 생물체 같이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는 동안 그 대화를 온라인으로도 하고 물품 구매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진 형태의 서비스, O2O라고 이렇게 줄였었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 예배당에는 소수가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과학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과학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예측한 사람들 형편없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드린 것보다는 현재 상태가 어디인지 같이 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IT가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큽니다. 또 바이오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생물학이 거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창조 이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과학계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한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IT와 BT에 주로 비중을 두고 보겠습니다. ET와 나노기술은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교회와의 연관성을 깊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를 주식의 이제 총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서 10개 회사를 세계적으로 가치를 높여보는 회사들을 순서를 매겨보면 IT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아마존은 IT와 유통산업이 합쳐진 형태죠. 그러니까 유통산업에 월마트이 여기 올라오지 않고 온라인 유통회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텐센트, 중국 회사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한국에서도 또 IT 회사들이 위에 올라오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미래의 가치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분은
O2O,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또 온라인 쇼핑 O2O 있을 때 O2O 교회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바이오 기술은 장소에서 좋지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고령화 사회는 문제라는 식의 사회적 문제를 또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백신 개발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만 또 진화론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이런 형태로 우리 볼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 발달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그동안 노동에 의존하던 것이 이제 기계에 의존하게 되니까 기계를 만든 회사들이 급속도로 발전했겠죠. 새로운 고용이 생기지만 단순 노동하시던 분들은 대체되니까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사회적 성장 갈등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로 인해서, 3차 산업혁명은 IT로 인해서, 그래서 신규 고용과 대체되는 고용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 우리나라 IT 산업으로 새로 고용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4차 산업혁명 때도 이렇게 될까? 모두들 걱정하는 것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사회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미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이라는 거하고는 용어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갖지만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체되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 온라인, 기계로 다 있죠. 사람이 없습니다. 유통에서도 자판기, 그다음 교통에서도 표 파는 사람 있었는데 없어졌죠. 차장이 있어야 됐는데 없어졌죠. 없어진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서비스 시간이 연장이 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비용 절감되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건 바람직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대체되게 되는 것이죠. 제조 과정에서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물류센터에 아마존의 키바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옛날에 사람이 쌓아놓은 이 쉘프를 찾아가면서 물건을 집었는데 이제는 밑에 있는 이 로봇들이 지시가 내려지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서 집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그래서 노동을 대체하지만 그래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택배 서비스를 지금 잘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재난 구조에서도 카이스트 휴보라는 시스템이 세계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미합니다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곳 로봇이 들어가 주길 바라죠. 그 다음에 사람이 밤새 경비하기 힘든 곳 기계가 해주길 바라죠. 그러니까 무기가 또 중요한 하나의 응용 분야가 되는데 이것이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겠죠. 제가 이 비디오 보니까 백발백중입니다. 반려로봇은 외로운 사람들, 일본에서 상당히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썰렁한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이 반려로봇을 두고 개들은 또 용변도 봐야 되고 하는데 로봇은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선호하는 면이 있는데 인간과 교감을 하는 로봇이 되는데 지능은 인간과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인간의 모습을 좀 흉내낼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배달이 중요한 지금 택배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IT로 발전해서 대단히 첨단 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물류를 전부 사람이 배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가 굉장히 싼 그런 회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어 기계를 이용해서 무인 배달할 수 있을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무인 운전도 완전하진 않고 또 배달 받는 사람과의 관계 같은 걸 생각하면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일본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 군고구마 군밤 장수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현금 거래를 할 것 같은데 요 QR 코드가 있죠. QR 코드 있고 이분 또 핸드폰 보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 이런 식의 자동화 결제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QR 코드 하나만 가지게 되면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군고구마 살 때도 위챗으로 페이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핀텍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국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식탁에 QR 코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찍어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은 주방에 바로 주문이 가고 내 식탁으로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인건비가 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중국은 싼 인건비와 또 첨단의 그 기술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가 찍은 사진인데 먹은 만큼만 계산하십시오 해서 저울 위에 음식들이 올려 있고 또 무슨 음식은 단가가 얼마여서 양을 얼마 하면은 가격이 얼마다 해서 이 카드로 그때그때 결제를 하는 드신 만큼 계산하는 이런 식의 서비스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에 의해서 노동이 많이 대체되고 우리 생활은 편리하지만 그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요즘의 키워드이죠. 깊은 학습을 하는 신경회로망이다. 주로 응용에는 게임을 잘한다.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다 게임 아닙니까? 음성 알아듣고 번역기 구글에서 나오고 영상 인식해서 사람 누군지 알아보고 로봇이 사람 대신하고 브레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뇌의 일부를 칩으로 대체하면서 파괴된 뇌의 기능을 대체해주는 이런 식의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잠재력과 한계는 어딘지 그 부분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익숙하시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입니다. 신의 한 수였는데 이세돌의 한 수죠. 이 게임할 때 누구 편을 드셨습니까? 이세돌 편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세돌 편 들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이기를 바랐어요. 근데 이세돌이 다행히 한 판이라도 이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컴퓨터는 구현할까? 사람의 바둑 배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동안 많이 둔 바둑판에서 모양을 보고 이때 어느 위치가 좋아. 그러니까 인풋은 이 바둑판의 상황이고 어디에 놓을까, 빈칸 중에 어디를 놓을까가 답이죠. 그 해당되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컴퓨터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어디 놓는 게 최적이다 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고수들이 둔 3천만 개의 바둑 이 바둑판을 모양을 다 기억을 하고
또 앞으로 내다본, 몇 수 앞을 내다보냐. 그래서 내다본 것에 대한 그 게임의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함수를 두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뇌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죠. 신경회로망이. artificial이니까 인공 신경회로망입니다. 사람의 신경회로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 사람의 몸의 세포가 뇌로 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뼈로 가면 뼈의 모양이 되고 하는 것 같이 오묘한 창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이런 뉴런이, 뇌세포죠. 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포 한 1000개와 서로 연결하는 접촉수를 갖고 있어요. 이런 접촉수들. 그게 다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뇌의 기능이 다 수행되는지 정말 신비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 뉴런 하나하나를 하나의 수학적 모델로 봐서 그 다른 뉴런으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받아서 어떤 신호를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함수를 만듭니다. 함수를 만든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0과 1의 시그널인데, 우리 눈으로 볼 때 7자에 해당되는 이것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결과 아웃풋이 7이 불이 들어오도록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이게 글씨를 학습을 시킨 거나 그림을 학습시킨 거나 음성을 또 이렇게 디지털 인풋 모양으로 하는 거나 다 대응 함수입니다. 어떤 패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신경회로망 모델입니다. 바둑판일 경우에 인풋이 바둑판이고 아웃풋이 어느 위치,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거를 관계식을 여러 단계를 둬서 판의 모양이라든지 또 몇 수 앞을 내다본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모델을 만든 것이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가중치를 찾아주는 것이 학습 과정입니다. 패키지가 이제 그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한 자연지능, 이 참 어린아이 편안히 잠만 자는데 이런 지능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머리가 커지죠. 어디서 왔냐? 우린 뭐 감사합니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거를 아메바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걸 믿어,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과학 시간에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다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어느 게 맞는지 혼돈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산에 갔다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이걸 보고 자연에서 이런 조형물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연 진화 가능성 전혀 없죠. 사람은 훨씬 더 정교하고 말도 안 되게 정교하지만 이건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기능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세돌을 마지막으로 알파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바둑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기계들끼리 게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주식 투자도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설교 말씀도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업과 생활의 적용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지 어디까지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는 새로운 숙제라고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게임은 이런 퀴즈 게임이죠. 퀴즈 게임에서 IBM 왓슨을 이용한 퀴즈 게임기가 벌써 1997년에 사람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이기게 됐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식을 학습시켜서 중국의 로봇 샤오이라는 의료 진단 시스템은 중국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했고 의료 영상 판독을 IBM에서 실험한 바는 정확도가 96%로 어떤 사람 의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이런 영상 사업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은 뭐 할 것이냐? 의사가 없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의사죠. 종합 판단 기능은 컴퓨터가 대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또 좀 잘 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면허를 가진 의사가 판단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사를 돕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는 또 변호사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변호사 없어도 되는 세상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법률 상담 시스템을 개발해 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확인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냐, 개별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또 최근에 금융권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해서 투자 자문 시스템을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이 투자 수익률이 더 좋다 하는 이런 보고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다음 달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학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확실한 법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는 이런 환경은 우리가 다 알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걸 모델이 미리 감안하지 못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패턴이 유지되는 동안은 인공지능이나 통계학적인 방법들이 잘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내재돼서 지식 자체를 완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단기적인 도움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과 자동 번역은 제가 중국 가서 자동 번역기를 이용해서 그나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정말 통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믿지만 그게 언어의 복잡성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완전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것, 길을 묻는 것, 이런 걸 자연어로 물었을 때 인식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필요한 내용을 다시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음성을 이용해서 스피커한테 이제 음성으로 하면 짜장면 배달 한 그릇 해줘, 이러면 그 음성으로 주로 배달하던 식당이 나오고 거기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스마트 스피커 플랫폼이 또 새로운 우리
전부 핸드폰만 이용하던 것을 더 다양화해서 가정에서 음성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뭐 또 질문을 하고 음성을 듣고 음악도 청취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인식은 페이스북에서 내가 나왔다 하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저랑 닮은 사람을 나로 인식한 사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된 것이 있는데 그만큼 오류도 있지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인공지능 인식을 더 믿습니다. 거기 공무원 앉아있지만 그분이 판독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만 하는데 잘못 인식하면은 계속 몇 번이나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과정에 이용하고 있고 비디오 판독해서 CCTV에서 어디에 나왔는지 대포차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검색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한 실험도 있고 교통 상황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차도 없는데 빨간불로 나를 못 건너게 하는 이런 거는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교통 시스템이 있다 이래 보여져서 더 지능이 좋아지면은 사람 없는 횡단보도에는 차가 지나갈 수 있고 차량 없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더 유연한 시스템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브레인 프로젝트인데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뇌과학 하는 분들은 뇌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 같은 칩을 만들어서 사람의 뇌가 파괴된 곳에 대체해서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대체해서 넣거나 또는 독자적인 뇌를 가진 로봇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 두뇌와 인공 두뇌를 통합하는 이런 식의 연구들이 있고 잘 이용하면 손상된 뇌의 한 부분을 대체하고 신경 정보학을 통해서 뇌의 신호를 인공 관절이 받아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연구들은 의학과 연결해서 이제 발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을 돕는 기계이냐? 약한 AI다 이렇게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렇게 보고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완전히 사람과 같은 뭐 감정도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이걸 강한 AI라고 인간 모사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인간 모사형은 부분적 모사는 해도 사람을 완전히 담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도 꼭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공상과학 주제로 이런 가정하에 인간의 미래를 이제 예측하고 뭐 이야기도 만들고 또 신학적으로도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경제성과 왜 이걸 해야 될까 이런 면에서 도덕성 관점에서 이런 형식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좀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돌이켜보면 인공지능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50년대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두 번째 웨이브가 1986년에 이 동아일보에 지능 컴퓨터 원년을 연다 하는 것 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이 주제로 하겠다 하고 이제 젊은 사람을 사진을 찍었는데 저를 좀 닮았죠. 그래서 이때의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면은 인터넷이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없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없고 딥 뉴럴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용량 속에서 특정 목적의 인공지능만 개발을 했었는데 2016년에 정보와 진흥원 원장께서 2016년 지능정보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과거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새로운 원년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두 시점의 차이는 무엇이냐?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서 또 범용적인 AI 인식 기능. 예를 들어서 1986년이면 번역 기능 하면은 제한된 응용 목적에 해당되는 단어만을 다루었는데 지금은 범용적인 언어를 다루고 영상도 범용적인 인식을 하고 하는 것처럼 큰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AI 방법론도 발달했지만 그래서 인터넷과 AI가 결합된 인공지능이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토 시대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안. 앞에서 우리가 본 이런 관찰들이 사회 구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첫 번째는 고용 변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산업은 다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대체되는 부분은 단순 작업이라든지 반복적인 문제, 지식 수정이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런 내용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출 산업이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산업화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인재 양성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될 것이고. 그러나 감소에 대응을 또 해야 되겠죠. 이 고용이 돼 있던 갑자기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게 사회 갈등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택시 서비스하고의 이제 갈등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재교육과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변화의 아픔, 그 고통을 분담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야 되는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자리 보장하라는 투쟁만으로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물결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를 제가 빨간 글씨로 몇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위상과 변신,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여러 전자상 쿠팡 같은 회사들이 아주 도전적으로 저돌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데 그것은 온라인 유통 회사들이 하나만 큰 회사가 있으면은 전국을 다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 산업이 집중화된다면 온라인 교회도 이런 집중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O2O는 온라인 to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협업. 아마존의 주가가 높으니까 다른 회사들 많이 사고 기술 개발을 많이 인수를 하면서 무인 점포를 또 만듭니다. 사람이 가서 물건을 실제 집지만 그 점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포, 사람이 좀 있는 점포도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O2O 협업이 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도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하죠. 교육이 또 지난 학기에
모두 캠퍼스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협업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하면 교육 아닙니까? 신앙 교육인, 교육 부분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라든가 성령 체험은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부만 오고 나머지 성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장소가 집이지만 교회에 온 것 같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까?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같이 찬양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찬양 드리지만 이것이 합쳐져서 합창이 돼서 합창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더 지금보다는 생동감 있게 원격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공유 경제는 소유보다 공유다. 지역 교회에서는 하나의 그 지역에 대해서 그 교회가 이제 책임지듯이 했지만, 이제 온라인에 이런 대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각 지역 교회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한도가 있죠.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바람직한 대형 교회가 돼야 된다. 초대형 교회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주관하는 교회가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여러 사역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 여러 교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경제, 우버의 기업 가치를 보면은 이 운전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자동차 메이커 3개 자동차 회사의 기업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크게 나왔다. 이건 물론 상업적인 상황에서 이렇지만, 교회도 그 역할의 수행 관점에서는 이런 가치에 대응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식을, 성경 지식과 예배를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체계가 선교에서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도 집중화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롭습니다. 저는 100배 더 은혜롭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교회에 주는 교훈으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간직해야 될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방법은 바뀌어도 되는 것을 그냥 전통이나 과거 방법에 매여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토 교회로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과 성령, 예배, 선교 공동체, 십자가와 부활신앙, 이 부분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변화해도 좋을 부분은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교회생활이라는 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본질을 더욱 충실히 하고, 지역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더 보강을 해주고, 거리와 교통 시간의 한계를 더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거는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도움을 받는 형태에서는 예배당 모임 중심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 확장된 신앙 공동체. 제가 좀 우연히 온누리교회가 있어서, 온누리교회는 온라인 온누리교회를 뜻하는 용어처럼 우리가 불러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초대 교회의 정신에 O2O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확장한다면 온라인으로 보완 가능한, 예배당에 가지 못하니까 보완적으로 해줄 부분, 과거에 지역교회, 건물 위주의 지역교회로서는 할 수 없던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과거 형태로만 그냥 있게 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다하자. 온라인 예배를 보완을 해주는 창구로 이용하자. 이런 관점에서 지식교육은 교육이 온라인화 하듯이 성경 지식 교육 체계화는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오프라인 이제 보완을 같이 해도 좋겠지만, 원격 의사소통도 비전 공동체로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전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한데 거의 구체적인 공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비전이 같은 교회가 있으면 같이 비전 공동체로 선교나 사회 전도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은 작은 교회들이 이런 큰 플랫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새신자 전도라는 사회를 향한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선교도 온라인으로 한다면 언어권별로 해서, 지금 외국어 예배가 여기 같이 연결되면서 최근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그 언어권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온라인 전도와 사회활동 체계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더 양성되고 체계화되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한 성도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석하고 그냥 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참석했다는 사인을 보내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성도들의 사진도 이렇게 쭉 비추듯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들 사진도 비춰주기도 하고, 또 헌금도 미리 드려서 그 예배 시간에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도의 창구를 또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안 나올까봐 우리가 좀 염려가 되는데, 예배당이 더 좋은 차별점을 더 만들 필요가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해도 이런 차별점이 나타나겠지만, 더 많은 예배의 감동, 찬양, 성찬식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요. 매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서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드리는 예배와 성령 임재는 찾아와서 드리는 그 마음,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있죠. 성령의 임재를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더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신앙 공동체로 같이 함께 떡을 나누고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예배당에 같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더 가능하도록 우리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으로 모인 분들이 온라인의 사역이 가능하게 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오토 교회 마지막 장입니다. 온누리 교회와 비전을 공유할 비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비전 교회와 소통을 하고 X29로 형제 교회와 협력 교회들이 소유는 우리와 별개의 것이지만 이런 온라인에서의 비전은 각자 만들기 힘든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수직 선교인데 차세대 예배와 성인 예배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 줄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작은 교회들은 이런 거 개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나눠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다. 선교도 한국에 찾아온 250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로 많이 또 전환되고 하면 이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눔을 하는 것을 선교지로 그냥 확장하면 인터넷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팀과 현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과 이런 CGN TV나 인터넷 선교가 서로 융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O2O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이 필요한 시대다. 아까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중화가 일어난다. 양질의 그 인프라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세계 하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교회가 교회나 교회 연합체가 많아 다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 이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개별 교회의 한계를 넘어선 온라인 교회 인프라 역할을 온누리 교회가 담당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들이 단순 연합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GN TV를 우리가 소유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끝없이 대응하는 젊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그 과학기술 발전, 인터넷, 인공지능의 발전 시대에 대한 대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간략히 제가 AI와 유전공학을 보면서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합니다. 알파고를 보면서 소름 끼치는 직관과 추론. 우리는 알파고의 영혼을 보았다. 물론 이분이 제대로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비약이죠.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지만 이렇게 교수들이 이야기하면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피엔스 책 보면은 호모 데우스 해서 인공지능 같은 것 때문에 미래의 인간은 바뀐다 하는 식의 이런 책을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자연지능이 어떻게 저절로 됐겠느냐. 창조를 증거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전문가가 나오고
거기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과학 시간에 진화된 것은 얼마 없고 거의 진화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창조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겠어요. 최근 제가 기도드리면서 준비한 것이, 진화론은 이미 있는 생물체 또는 화석으로부터 그 조상이 뭔가를 거꾸로 찾아가는, 그래서 이 조상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지금과 같이 진화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제가 이름을 해석적 개통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실제 창조적 개통나무가 되려면은 무에서, 그럼 세포 하나에서 이런 분화가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모양이 되었다. 그럴 때 진화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은 sudden origin이다. 갑자기 생겼다. 창조가 됐다는 말을 제가 과학적으로 연구 논문에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udden origi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진화로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창조에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된다. 진화로 인한 조건은 필요 조건이고 창조에 의한 것은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진화에 의한 것은 제일 초기에 아미노산이 합성될 수 있다 하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외에는 다 sudden origin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과학 시간에 학생들이 배우고 진화론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시대에 대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IT 발전은 온라인 교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교회는 질적 수준에 따라 집중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질적 수준을 높게 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욕심이 아니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아무도 못하면 이런 기회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더 온라인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더 위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다른 사회적인 분야보다도 더 질적으로 좋은,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인프라 교회로서 역할 확대가 해야 된다. 그게 O2O입니다. 온라인 교회의 역할을 위한 적절한 투자와 인적 대비가 필요하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는 좀 그냥 무료로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건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런 전문가들을, 또 우리 성도들이 사역 중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와 예배당 교회의 융합적 상승 효과를 통해서 더 큰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히려 교회가 온라인 공간에서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차세대의 과학 시간에 가르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 이건 바이오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IT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래서 과학시대의 대응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을 더 공고히 하시고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서 개인적으로 더 말씀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